저는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보통 연애라는 게 그렇게 시작되는 법 아니겠어요? 평범하게 회사원으로 살고 있던 저에게 친한 동료가 소개팅 한번 해보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조금 끌리는 면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생각보다 통하는 게 많았고, 서로 업무를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비슷했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비슷했어요. 둘 다 노래방을 좋아했거든요. 퇴근 후에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를 부르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일상을 공유하게 되고, 2년이라는 시간을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상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늘 고마움을 느꼈었죠. 제 나이가 서른이 되었고 사실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남편이랑 저랑 너무나도 잘 맞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때쯤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광고 홍보 대행 업체에 취직을 했거든요. 서른이라는 나이에 대리로 입사를 해서 꽤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은근 능력자라 실무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입사를 한 뒤에 신생회사 치고는 체계도 많이 좋아지고 사원들도 우리 남편을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대표는 정말 젊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일만 잘해주면 과장다는 것도 몇 년 안에는 되지 않겠냐고 용기를 북돋아줬대요. 남편의 대표는 저보다 5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35에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싶었고, 남편에게도 대표에게 잘 배우라고 했지요. 혹시 알아요? 제 남편이 나중에 그런 사업체 차려서 대표라도 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결혼식 준비를 했고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부모님이 그게 궁금했었나 봐요. 상견례 자리에서 여동생 이야기를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이게 속사정이 좀 있는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 제 동생은 나오지 못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물어오는 여동생 소식에 당황해 하셨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여동생이랑 연락도 안 되고 같이 살지도 않았고요. 어디서 뭘 하는지 그냥 몰랐거든요.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둘째 딸이 말입니다. 워킹 홀리데이인지 뭔지를 떠난 이후로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뭐 실종이나 범죄에 휘말린 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 의지로 저희 가족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부모인데 어떻게 딸이 뭐하고 산지도 모르냐, 이상하다 싶으시죠?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유난히도 여동생이랑 사이가 참 좋았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로 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매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 하셨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저랑 제 동생이 점점 성격이 상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는 제가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언니가 최고다 했던 우리 동생이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반항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쭉 공부를 잘했었는데 동생은 잘 나가다가 삐끗하더라고요. 얘, 니네 언니가 하는 거 반만큼만 따라가도 중간은 하겠다. 언니가 공부할 때 같이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겠니?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그게 독이 되었을까요? 동생은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20살이 되어서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3살 어린 동생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녔거든요. 요즘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이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지만 양아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냥 동생은 성적이 개차반이었고 학교에서도 맨날 그렇게 잠자기가 바빴죠. 수업도 땡땡이 치고 담 넘어서 다른 데 놀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 동생을 문제아 취급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공무원이셨는데, 아버지께서는 5급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7급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FM 스타일이었습니다. 가끔 숨이 막힐 때도 있긴 했죠. 자고로 나랏밥을 먹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서 저와 동생에게도 공부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숙제다 하셨던 분들인데, 제 동생이 보란 듯이 반항을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굳이 하지도 않아도 밥벌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공부하라고 좀 그만해. 나는 공부랑 안 맞는다고. 얘가 공부를 안 하는데 밥벌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요즘은 서울대 나와서도 취직하기가 어렵다는데 누가 너를 써주겠니? 어거지를 부리는 제 동생을 억지로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셨죠. 하지만 동생이 한 번 반항을 시작했는데 뭐 되겠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을 하자마자 고등학생이 된 동생에게 언니 밥만큼만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께서는 냅다 고생 한번 해봐라 하고서는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돈 한 푼 제대로 쥐어주지 않고요. 그때 필리핀에 외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부부 동생이 운영하던 한인 유학생을 위한 홈스테이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로 보내버린 거죠. 제 동생한테는 돈 한 푼 안 주고 그 스테이에만 돈을 입금하고 애를 거의 가두다시피 공부를 시킨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부모님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셨겠죠. 동생은 영어를 모르니까 말도 안 통해 돈도 없어. 거기가 또 엄청 위험하잖아요. 필리핀에서 사고를 당하는 한인도 많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니까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거의 뭐 죽었다시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 당시 부모님의 그런 행동에 저는 좀 불만이 있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해외 연수 가는 프로그램 같은 거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동생 유학비 대느라 부모님 등골이 휘었거든요. 필리핀이라고 해서 돈이 절대 조금 드는 유학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엄마, 저 이번에 학교에서 3개월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가는 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영국에 있는 학교랑 결연을 맺었거든요. 거기 보내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돈이 어디에 있니? 네 동생 유학자금 되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꽉 틀어막혀 있는데 그럴 돈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도 네 동생이 말이야 개과천선은 해야 하지 않겠니? 아 너야 스스로 잘하지만 걔는 아니잖아. 네가 양보를 좀 해줘라. 저는 동생이 미웠어요. 공부도 못하고 할 생각도 없는데 괜히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답시고 돈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동생 때문에 제가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과외를 해서 용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동생은 해외 유학까지 가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생각을 했으니 제가 얼마나 배알이 꼴렸겠냐고요. 어릴 때 사이가 참 좋았다지만 저랑 동생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유학이라도 갔으면 영어라도 제대로 배워서 오던가 2년 딱 지나고 나서 무작정 이 기집애가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깜짝 놀랐죠. 아니 필리핀에 있어야 할 애가 왜 한국 집에 와 있어? 돈 한 푼 안 줘줬는데 무슨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야? 어? 필리핀에 한국으로 노동하러 오고 싶어하는 가난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한테 조금씩 돈 받아가면서 한국어 가르쳐줬지? 2년 동안 모아봐야 국적기도 아닌 싸구려 외항사 할인 티켓 구매할 돈밖에 안 되긴 했지만 아무튼 나 이제 어디 안 가. 한국에 있을 거야. 진짜 대단하다 싶었죠. 저도 뭐 2년 만에 본 동생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영어는 좀 늘었냐고 물어봤더니만 어디서 이상한 영어하고 자빠졌더라고요. 문법도 안 맞고 외국 한번 안 나가고 공부한 저보다 영어를 못했어요. 무슨 시정통에서 쓸 법한 영어를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거 억지로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님이 그 돈 들여서 유학 보낸 대가가 겨우 이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19살이 된 동생은 검정고시도 안 보고 대학 갈 마음이 없다면서 탱자탱자 집에서 노는데 아무리 호랑이 같은 부모님도 동생은 못 이겨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무난하게 대학 생활을 했고 동생은 20살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지 돈 벌어서 노는데 다 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부모님의 말이 무서워서 반항 한 번을 못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는데 동생은 부모님에게 반기를 들어서 결국 포기를 시키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요. 그런 자유가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제가 성공한 삶을 살 거다 스스로 동생과 비교하면서 위안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꽤 잘했으니까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9급 공무원은 안 된다고 무조건 7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저를 엄청나게 올가매셨지요. 저는 사실 공무원이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부모님의 말을 왜 성인이 되어서도 거역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죽어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제 나이 27살까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제 동생은 25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 나와서 호주 갈 거예요. 여기선 답답해서 못 살겠어. 자유로운 영혼들이 숨쉬는 곳으로 갈래. 아이고 저기 집애를 어떡하냐 정말. 또 지랄병 도졌다. 너도 제발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말고 공부를 하던가 취업을 좀 해라. 세상 답답하게 그렇게 살 거냐? 아빠, 이 나라는 나의 자유로움을 품을 수 없는 나라야. 이미 신청 다 해서 비자까지 나왔는데 준비해서 떠나기만 하면 된다고. 나 간다, 진짜로. 와, 그런 무대뽀 같은 모습에 우리 부모님도 벙찌고 저도 벙찌고 그날 저는 제 동생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아니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가 있어. 너도 눈치라는 걸 좀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계속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합격 통지서 한 번을 못 받았으니까 예민했던 시기였어요. 저도 사람인데 부모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저렇게 속 변한 소리를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는 그냥 동생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언니가 너무 부모님 입맛에 맞춰 사니까 나까지 억압받아서 살아오게 된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풀이를 하고 그래? 언니도 언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반성을 좀 하라고. 언니 때문에 내가 피해본 건 하나도 모르지? 동생도 저에게 지지 않고 윽박을 질렀고 우리 자매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지요.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때야? 너 필리핀 유학 보낸다고 나는 하고 싶은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포기해야 했는데 뭐?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으라고? 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웃겨 진짜. 언니는 그냥 그게 편해서 맞춰 산 거겠지. 언니야말로 언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억압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 이 집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나 3개월 뒤에 호주로 떠날 건데 그때까지는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서 지낼 테니까 나 상관하지 마. 신경도 쓰지 마. 이 기집애가 어휴 네 마음대로 해라.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발목을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알겠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동생은 그렇게 짐 싼 뒤로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28살이 되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도전한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요? 당연히 반대하셨지요. 근데 호주로 떠난 뒤에 연락이 안 되는 동생, 부모님의 과한 기대 전부 다 저를 망가뜨리게 하는 원인이었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부모님께서는 매번 말 잘 듣던 첫째 딸이 갑자기 발악을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결국 저는 공무원을 포기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평화를 찾았나 했는데 동생이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지 1년이 가까워졌을 때 뜬금없이 연락을 한번 해오긴 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번호길래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언니 하면서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돈이 좀 있으면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무시를 했죠. 지 좋다고 호주로 냅다 떠나놓고서는 갑자기 돈 빌려달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면 구직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 시간 동안 놀러만 다닌 건지 갑자기 돈 빌려달라는 게 이상했죠. 뭐 부모님께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또 답답해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속사정이 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성실한 기독교 신자셨거든요.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돈 되실 분들이니 감히 주제 넘기 한마디 하자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라 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도 잘 보듬어 주셔야지요. 우리 부모님 2차로 당황해 하셨지요. 솔직히 동생 이야기할 때 좀 겁이 나긴 했거든요. 그런 딸이 있다고요?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탐탁치 않아 할까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말이 우리 엄마의 가슴이 조금 울렸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배 아파 낳은 딸인데 제 나이가 30이 넘을 때까지 5년이나 연락이 안 된 여동생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는 알아야 하는 법이잖아요.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딸인데 그게 어디 쉽겠어요? 그동안은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든 모른 척하고 살았던 동생의 행방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아빠 몰래 여동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글쎄 주민등록 등본을 떼고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갔는데도 거기 안 산다는 거예요. 어디 흥신소라도 맡겨야 하나 했었지요. 경찰에 찾아가서 성인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막 관심 없던 SNS를 시작했거든요. 친구들이 하도 가입해라 가입해라 난리를 쳐서 심심해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 동생 얼굴이 뜨는 거예요. 전화번호부 기반으로 뜨는 건지 알았는데 제가 동생 번호가 없는데도 뜨더라고요. 출신 학교나 연고지 이런 걸로 뜨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이 추천 친구에 떡하니 뜨길래 바로 메시지를 보냈지요. 며칠 뒤에 동생은 부모님은 보고 싶지 않다고 저랑만 얼굴 보고 지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서운하지만 제 동생은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만큼 보기 싫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저 메시지로 축하한다고만 전달하더라고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저는 부모님을 뵐 때마다 조금의 죄책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엄마가 동생을 찾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저는 동생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에는 동생을 설득해서 제가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동생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동생을 받아주셨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지낸 거야? 그동안 연락도 없이 우리가 너에게 너무 큰 억압을 주었다는 거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미안하다.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그저 자존심에 안 들어온다고만 생각했는데 고생 많았지. 미안해요. 걱정시켜서. 저도 엄마 아빠 없이 지낸 그 시간 동안 반성 많이 했어요. 그렇게 다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더 이상 가족이 이산가족처럼 떨어져서 생사도 모른 채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 1년이 지나서 저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과장을 달게 되면서 월급이 오르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 당뇨 증상이 심하게 와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임신 후유증으로 임신 중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었지요. 그 이후에 저는 육아와 출산을 위해 쉼없이 달렸고 동생이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쉴 새 없이 우는 아이를 달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과장을 단 이후에 일이 너무 바빠도 바쁜 거예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해야 정상인데 어느 날부턴가 7시에 퇴근을 하더니 8시, 9시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을 해서 혹시 이 인간이 딴짓을 하고 다니나? 의심도 하게 되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집에 자기 핏줄을 받은 아이가 있는데 매일 늦게 들어온다는 게 좀 저 같으면 아이 얼굴 보고 싶어서라도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잠을 자고 아침에 기계처럼 출근하는 걸 보면서 느끼게 된 거죠. 얼굴에 살도 쏙 빠지고 피로함이 줄줄 쏟아지는데 딴짓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도통 집에 일찍 들어올 수가 없네. 오늘은 또 몇 시에 퇴근하려나. 9시에만 퇴근을 해도 행복할 것 같아. 일이 점점 많아지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니까 점심 저녁을 밖에서 사 먹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해.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도 9시 넘어서 퇴근할 것 같으면 저녁 도시락 싸서 회사에 찾아갈게. 아예 차 끌고 가서 당신 퇴근 기다렸다가 같이 올까? 애기는 동생이나 엄마한테 부탁하고. 그래주면 나야 좋지만 애기가 엄마 없이 괜찮을까? 장모님이 워낙 베테랑 육아 선생님이긴 하지만 말이야. 하루쯤인데 뭐 어때? 아니면 애기 데리고 갈까? 당신이 맨날 아이 자는 얼굴만 봐야 한다고 억울해했잖아. 차에서라도 실컷 보는 건 어때? 우리 아이가 고생하는 건 또 싫어. 그냥 저녁 도시락만 줘. 내가 알아서 퇴근해서 집에 올게. 당신도 집에 있는 게 편하잖아. 그래도 여보, 좋게 생각하자. 당신이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일도 이렇게 바쁜 거 아니겠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능력도 능력인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대표가 나를 시킬 질투해서 일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대표님이 당신 되게 응원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일만 잘해주면 금방 과장도 달 수 있을 거라고 당신 엄청 응원해줬었잖아. 용기도 주고 승진 걱정 말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내가 너무 열심히 일만 했나 봐. 직원들도 그렇고 내가 일을 척척 해내니까 나를 잘 따랐거든. 내가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잘해주고. 근데 우리 대표가 말이야. 사실은 이름만 대표더라고. 내가 회사를 좀 다니고 나서 눈치밥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 처가를 잘 만난 덕분에 바지 사장을 하고 있는 거더라니까. 어쩐지 나이가 너무 젊은데 그래도 꽤 규모 있는 회사 대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더니만 그게 전부 다 처갓발이었구나. 능력 하나 없으면서 돈으로 처바른 자리라는 거지? 맞아. 아휴, 내 대표지만 정말 하는 일 하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권력이라고는 쥐뿔도 없고 처가 눈치는 보이니까 직원들 들들 볶아서 성과는 뽑아내야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대표 눈에 내가 이뻐 보이겠어? 본인 말은 안 듣는 사람들이 내 말은 잘 들으니까 내가 눈엣 가시가 되어버린 거야. 아유 정말 치사하다 치사해. 아니 자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왜 인정해주지 않고 질투를 해서 못 살게 굴어? 과장을 단 사람 중에 내가 유일하게 백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학연 지연 여령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만만한 거지. 다른 윗사람들은 전부 처가 쪽 식구들에 뭐 다 대표 장인이랑 연줄이 다 있고 하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데 나는 그런 게 없잖아. 거기다가 직원들이 자기 말은 무시해도 내 말은 또 잘 따르고 믿고 하니까 질투가 난 게 아니겠어? 사람이 너무 앞뒤가 다른 거 아니야? 처음부터 미워했으면 당신도 적당히 할 일만 하고 다 떠넘기고 했을 거 아니냐고. 그랬으면 적어도 대표 질투에 야근을 맨날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처음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나한테 전부 밀어두면 내가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나를 좋아하고 응원해주고 빠른 시간에 과장까지 달게 해준 건데 내가 해내도 너무 잘 해낸 거지 뭐. 나도 눈치 없이 대표의 위치가 위태위태한 것도 모르고 너무 열심히 달린 거야. 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전부 척척 해내고 있으니까 질투를 해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나 지치게 해서 실수라도 하게 만들려고. 내가 실수 한 번 하잖아.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준다니까. 어머, 그거는 정말 사내 왕따 같은 거 아니야? 학교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회사에서 유치하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마음 같아서는 가슴에 품고 있는 사직서 떡하니 내고 싶은데 아휴 벌이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으니까 또 어디 가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일할 수 있나 싶고 내가 사표 내겠다는 말도 못하는 거지. 게다가 내가 그만두고 나면 직원들을 끌어줄 사람도 없고 회사에서 이 많은 일을 처리할 사람도 없으니까 책임감에 못 그만두는 거지.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네. 과장 다른 게 독이 된 건가? 대표가 안 준다고 했어도 달아야 했을 거야. 대표가 처가를 등에 업고 있다고 했잖아. 대표네 장인이 회사 실무에 엄청 신경을 쓰는데 내 능력을 딱 알아본 거지. 대표한테 무조건 나 승진시키라고 들들 볶아서 과장 자리 달게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야. 자기는 처가에서 인정 못 받고 눈치 보고 사는데 나는 지네 장인한테 인정받아서 승진했으니 비교도 엄청 당할 거 아니야. 나한테 더 화풀이를 하고 못 살게 구는 거지.
어쩌겠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눈에 까시면 잘라버리면 그만 아니야? 대표식이나 되어서 쫌생이처럼. 못 자르는 거지. 지네 장인이 눈여겨보고 있는 직원을 어떻게 자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자기 발로 나갔으면 해서 더 일을 많이 주고 못 살게 구는 거야. 나는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데 위에서는 나를 시기 질투하니까 미치겠어. 오죽하면 대표네 장인이 나한테 따로 연락까지 했다니까. 월급이 부족하면 다음 연봉 협상 때 더 올려주라고 하겠다고. 회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거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인 거지. 대표가 그 이야기 듣고 열이 받아서 대표실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진짜 고개를 못 들겠더라. 여보, 그렇게 더럽고 치사하면 그냥 일 그만두자. 여태 뭐 적금해둔 것도 있고 당신 능력이면 충분히 다른 회사 들어갈 수 있잖아. 그때까지 시댁이든 친정이든 도움 받을 거 받고 그러면 되지. 당신이 하겠다는데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두자. 나는 당신이 건강하게 몸 챙기면서 일했으면 좋겠어. 내가 책임감이라는 게 남다른가 봐. 거기다가 우리 아이를 봐봐. 어떻게 무책임하게 남을 나라 다 던지고 일을 그만둘 수 있겠어. 애도 키워야지. 해줄 수 있는 건 부족함 없이 다 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우리 직원들도 멘탈 나가서 일 못할걸?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착해도 너무 착해서 고생이랄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달이 나게 되었지요. 그렇게 무리해서 일을 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았어요. 사실 광고 전화나 보이스피싱이 판을 치니까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이상하게 촉이 받아야 한다고 외치더라고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최민철 과장님 사모님 되시나요? 저 지금 최 과장님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거든요. 알려드리려고요. 네? 아니, 우리 남편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어디 병원으로요? 왜요? 자세한 건 제가 병원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셨대요. 얼른 가보셔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애까지 생각 없이 들쳐업고 병원으로 갔는데 혹시라도 남편을 간호하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미 정신없이 애를 데리고 택시에 올라탔고 병원 근처까지 온 상황이라서 집에 되돌아가기가 애매했거든요. 결국에는 동생에게 연락을 했죠. 혹시 지금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우리 남편이 글쎄 쓰러졌다는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 내가 생각 없이 애를 데리고 온 거 있지. 병원에 같이 가기 힘들 것 같아서 아이만 좀 데려가 줄 수 있을까? 친정에 데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언니, 걱정 마. 지금 갈게. 형부가 어떻게 된 건지 아직 모르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저는 병원 주소를 동생에게 보내준 뒤에 도착한 후 남편이 입원을 해 있는 병실을 찾았어요. 이름을 확인하고 병실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남편이 손목에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있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는데 눈을 2번, 3번 비비고 남편이 입원을 해 있는 풍경을 확인하자마자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니까요. 남편 병원 침대 앞에 웬 남자가 양복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침대에 세워 앉아서 노트북을 두들기고 있었고요. 아니, 그 모습을 보는데 쓰러져서 입원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순간 남편이 뭐 꾀병을 부린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과장, 그렇게 힘들어? 쓰러질 만큼 일이 많어? 그러면 좀 쉬어. 평생 집에서 쉬는 선택지도 있잖아. 당신 회사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 누가 보면 대표가 자네인 줄 알겠어. 내가 자네의 이 열정 때문에 아주 곤란해 죽겠다 이거야. 거래처에 이메일 다 보냈으면 지금 회사 인트라넷 들어가서 홍보팀 자료 한 번 더 확인해봐. 거기 보면 부서별로 결제할 거 있으니까 그것도 좀 처리하고. 그러길래 왜 쓰러져? 평소에 운동도 좀 하고 그러지. 내가 최 과장 보면 아주 사람이 꽉 막혀서 답답해요. 저기요, 이보세요. 당신은 누군데 지금 쓰러져서 입원을 한 내 남편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 팔에 달린 링거들이 안 보여요?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데 그런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요.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니냐고요. 아무리 상도덕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누구? 최 과장 마누라야? 마누라? 아니 얘도 밥 말아먹었나? 좋은 단어들 냅두고 마누라가 뭐야? 여보 왔어. 이분은 우리 대표님이셔. 제 와이프입니다, 대표님. 우리 남편이 저를 보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 지가 대표면 이렇게 아픈 직원을 부려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까 직원이 한 말 들어보니까 지금 쓰러진 것도 횟수 업무가 많아서 힘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제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오는 길에 연락을 해두었던 제 동생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형부, 괜찮아요? 쓰러졌다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고요? 동생이 놀래서 들어와서는 저희 아이를 딱 들쳐 안았는데 갑자기 그 대표놈이 제 뒤에 나타난 동생을 보더니만 온몸을 벌벌 떨더니 의자에 고꾸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저에게 납작 엎드린 모양새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대표라는 놈이 무슨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죠. 뭐예요? 어디 아프세요? 여태 제 남편을 두고 조롱하고 신나서 떠들더니만 갑자기 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며 몸을 덜덜 떠시는 건데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간호사라도 불러드려요? 예? 근데 이 대표라는 인간이 고개를 못 들고 계속 덜덜 떠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려는데 마치 이게 어디 숨고 싶어하는 모양새로 보이더라니까요. 제가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동생이 어이없다는 숨을 확 쉬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뭐야? 너 혹시 양중호야? 야, 너 양중호 맞지? 양중호? 처제, 양중호가 누구야? 우리 대표님은 양동우인데 혹시 대표님 동생이나 형님 있으셨어요? 양동우? 야, 양중호 너 맞잖아. 고개 숙이면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어? 당장 고개 들어. 그 대표라는 인간이 벌벌 떨면서 고개를 빼꼼 들자 제 동생이 안아 올렸던 저희 아이를 내려놓고서는 그 인간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냅다 남편 회사 대표의 뺨을 갈기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남편도 놀래서 제 동생을 바라봤고요. 세상에 진기한 경험을 한다 한들 이보다 더 놀라울 수가 있을까 싶었죠.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형부? 잠깐만, 최 과장이 형부라고? 그럼 이 여자가 네 언니란 말이야? 아이, 세상 참 좁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 참. 그래, 우리 언니다. 이야, 세상 좁은 거 맞네. 맞아. 네가 그렇게 나 두고 떠난 뒤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시궁창에 박혔는데 너는 대표라고? 참 잘 살고 있네. 그리고 이름이 뭐? 양동우? 너 설마 나한테 말한 이름도 가짜였니? 아, 진짜 기가 막히네. 그래, 나 버리고 그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처가덕 단단히 보고 있나 보다. 이름도 속이고 그동안 아주 재미있었지? 아니, 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좀 별로다. 우리 둘이 따로 이야기를 하면 모를까? 따로 이야기를 해? 그럴 시간이나 있었고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가 따로 이야기하고 말고 할 게 있었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개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니? 야, 나한테도 다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 내가 그때 그렇게 떠난 건 미안한데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했잖냐. 서로 이해한 거 아니야? 참, 말이라는 게 쉽다. 그치? 이해? 지 혼자 통보하고 떠나놓고선 남겨진 나한테 이해하라고 떠넘기면 그만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동안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하고 이름은 왜 숙여? 양중호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 네 아이는 궁금하지도 않니? 그 말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놀라고야 말았죠. 사실 제 동생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그때 동생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을 때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알림이 울려서 보니까 동생이 저에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어보니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언니, 내가 지금 충청도에 있는데 혹시 나를 좀 만나러 와줄 수 있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근데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으면 해. 일단 언니랑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정할게. 부모님께서 나 실종 신고 내고 찾고 있는 거 알아. 서에서 연락 받았거든. 근데 아직은 자신이 없어. 언니만 나 보러 와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빨리 만나러 가야겠다 싶어 회사에도 연차를 내고 동생이 보내준 주소를 찾아갔는데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죠. 그 주소가 웬 시설이었거든요. 미혼모 시설이요. 그 앞에서 한참을 멍 때리고 서 있다가 동생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다가 한 30분을 넘게 서 있기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동생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시설 앞에 와 있다고 하니까 동생이 웬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설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3~4살 정도로 보이는 정말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저도 참 바보죠. 동생도 저에게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한 것이었을 텐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줬어야 했는데 저도 거기서 동생의 모습을 보고 버럭하고 만 것이에요. 아니 야, 너 이게 지금 무슨 미혼모 시설?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네 아이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서 누구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데, 어? 애 큰 거 보니까 영락없이 호주에 있을 때 가진 것 같은데, 맞지? 근데 왜 머리색은 또 이렇게 시커매? 뭐야, 애 아빠가 한국인이야? 언니, 이럴까봐 그동안 연락 못한 거야. 언니도 내가 바보 같지? 나도 나 스스로 바보 같아. 그러니까 책망은 그만해줘. 나도 느끼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내 아이 낳은 거 후회 절대 안 해. 비록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시설에서 자라야 하지만 그래도 후회 안 한다고. 나 내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때 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했을 때 그때 내가 임신한 걸 알아서 어떻게든 혼자 낳아 키워보려고 돈 빌려달라고 했던 거야. 동생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머릿속에 예전 일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죠. 동생이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지 1년이 가까워졌을 때 뜬금없이 연락을 한번 해오긴 했었잖아요. 난생 처음 보는 번호길래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언니 하면서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돈이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던 일이요. 전 당연히 무시를 했었죠. 지 좋다고 떠나놓고선 동생이 하도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니까 별말 안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차라리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으면 동생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더라고요. 알겠어. 원망 안 하고 책망 안 해. 그럼 아이 아빠는 누구야? 누군데 너 혼자 나왔어? 아이 아빠는 호주에서 만난 한국인이야. 내가 임신한 걸 알자마자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 자기가 한국에 오랜 시간 만나온 돈 많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이야. 그 여자랑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 여자네 집이 정말 엄청난 부자래.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업체도 하나 줄 건데 학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몇 개월이라도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학력을 불려오라고 했대. 그렇게 호주에 오게 되었고 나를 만나게 된 거야. 나는 그저 불장난이었던 거지. 아니 뭐 그런 새끼가 다 있어. 그래서 너를 그냥 버려두었다고? 지 애를 임신했는데 그러면 그 여자랑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아이를 책임져야지. 돈을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겠지. 나는 그저 장난감이었던 거지. 호주에 들어와서 외로우니까 나를 만났지만 그게 바람이었다는 거야. 그 남자는 나에게 자기는 결혼을 꼭 그 돈 많은 여자랑 해야 한다고, 아이는 책임 못 지겠다고 호주에서 그냥 떠나보내주자고 하더라. 나는 그 얘기 듣고 충격에 빠져서 울고불고 그 남자 때리고 욕하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동양인 커플이 있다고 신고를 받고 경찰 제지를 받게 됐어.
그 뒤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아니, 어디서 그런 인간 말종을 만나서. 아유, 정말 속상해.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데? 깔끔하게 헤어진 거야? 아니, 내가 며칠간 집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야기를 하러 갔어. 책임 제대로 지라고 말하려고. 근데 글쎄, 그 남자 집으로 갔더니 비어있더라. 집주인이 찾아와서 그러대. 그 남자 이미 한국으로 다 정리하고 떠났다고 말이야. 이름이 양중호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나도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양중호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인간이 하늘로 솟은 건지 애아빠인 양중호는 이 세상에 없더라. 한국에 들어온 것도 주변 친구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비행기값 내준 거야. 차마 부모님께는 알릴 자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서 미혼모 시설에 들어와서 혼자 출산하고 여기서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언니 연락받고 용기 내서 답장했던 거야. 저는 결국 동생을 미혼모 시설에서 계속 냅둘 수가 없어서 동생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결국 가족의 품이 그리웠던 동생은 제 설득에 넘어가게 되었죠. 조카를 데리고 친정에 갔을 때 우리 부모님 너무 놀라서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엄마가 울면서 여동생을 안아주며 고생했겠다고 하셨어요. 동생도 엉엉 울었고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러 나가셨지요. 정말 몇 년 만에 겨우 찾은 딸이 미혼모가 되어 나타났으니 심경이 어떠셨겠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출산을 했다고? 혼자 시설에서? 아이고, 그때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산후조리하고 하려면 친정엄마가 필요했을 텐데 그럼 조리도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야. 그거 평생 고생한단 말이야. 왜 연락도 안 했어? 부모님은 속상해 하시면서도 아이 아빠에 대해서는 일절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동생이 말을 해줄 때까지 온 가족이 기다리기로 했었는데 여동생은 입 밖으로 아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사진 한 번 본 적 없었고요. 부모님은 아이 아빠의 이름도 몰랐었는데 그게 우리 남편 회사 대표 이야기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게다가 이름도 속였으니 몰랐죠. 아이를 낳았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누구 인생을 조지려고 아이를 낳아. 야, 그거는 내 아이 맞아? 너 좋다는 애들 한둘 아니었잖아. 이 미친놈이 끝까지 지금 발뺌을 하려고 그래?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그렇게 궁금하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던가. 내가 지금 볼장 다 본 마당에 그런 걸로 거짓말을 치겠어?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지금 와서 내 돈 뜯어내려고 협박이라도 하려는 거야? 알겠어. 돈 줄 테니까 처가엔 절대로 비밀로 해줘. 내가 낳지 말랬는데 너 혼자 결정하고 나온 거잖아. 나도 좀 살자. 언제까지 내가 처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냐? 애는 나 혼자 만드니? 처가 이야기부터 하는 걸 보니까 너네 처가가 무섭긴 한가 보구나. 내 인생 아이 덕분에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 너한테도 그 기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돌려줄게. 그 말이 끝이 나자마자 대표는 무릎을 꿇고 제 동생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강단 있는 제 동생은 그런 인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우리 아이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표가 따라 나가려는데 제가 너무나도 괘씸해서 그 인간에게 발을 걸었어요. 앞으로 우당탕 꼬리 우습게 자빠지더니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발을 왜 걸어?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이 호로 새끼야. 내가 제 언니거든? 네 새끼 이모라고. 너는 네 아이를 가진 여자 그렇게 버리고 도망을 간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내 동생 뒤를 따라가? 니까짓게 무릎 꿇고 빌면 다 용서될 줄 알았냐? 참나. 최 과장. 내가 잘한 건 모르겠고 최 과장 능력 하나 인정하는 거 알지? 이거 비밀로 좀 해주라. 우리 장인 알면은 나 큰일 나. 내가 어떻게든 최 과장 이사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입 다물어 주라. 진짜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남편은 노트북을 닫더니 아주 매서운 눈으로 대표라는 인간을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대표님, 평생 집에서 쉬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셨죠? 저 일 다 터트리고 평생 집에서 쉴랍니다. 그러면 딱 마음 편안하니 좋겠네요. 아, 뭐? 아이, 그냥 쉬면 되지. 다 터트리고 쉬긴 왜 쉬어? 살려주라. 진짜 나 목숨 한 번만 구제해 주라. 최 과장, 내가 다 잘못했어. 아, 미안해. 야, 안 꺼져? 자꾸 쉬어야 하는 우리 남편 괴롭히지 말고 꺼지라고. 아, 피곤해서 쓰러진 사람 괴롭히면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 회사 게시판에다 이거 다 올려버린다. 어? 아, 예, 꺼질게요. 꺼질 테니까 제발 그런 짓은 좀. 대표라는 인간이 아주 허접한 모습으로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업무 보고 있던 노트북까지 살뜰하게 챙겨서요. 아니, 노트북 없으면 뭐 회사 게시판에 글 못 올리는 것도 아닌데 멍청하기는. 3일 동안 병원에서 푹 쉰 남편이 회사 출근하니까 대표가 남편 눈치를 살살 보더라네요. 남편은 때를 기다린 거지요. 분기에 한 번씩 실적 보고를 받으러 대표네 장인이 회사에 왔었거든요. 그날 남편은 남몰래 제 동생과 조카를 불렀고 대표의 장인이 회사에 온 순간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회장님 사위 말입니다. 우리 대표님이요. 호주에 유학 보내준 적 있습니까? 야, 최 과장, 입 안 다물어? 대표가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입을 막으려는데 그때 회사 사무실로 제 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나타난 거죠. 내가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서 이 회사 주려고 단기 어학연수 가서 좀 배워오라고 했었지. 그걸 최 과장이 어떻게 아나? 아니, 근데 이분은 또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호주에서 저 인간이 사귀었던 여자예요. 호주에서 저를 만나 임신을 시키고 이 아이까지 낳게 되었거든요. 저 인간 아주 배드파파예요. 지 아이가 태어난 걸 알았든 몰랐든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양육비? 그런 건 기대도 안 했죠. 아이 얼굴 한번 보러 온 적 없고 아이 소식 물어본 적도 없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아이가 태어났다 말을 했는데 아이 이야기는 안 물어보더군요. 벌써 6살인데. 그 말에 회사는 찬물에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대요. 대표의 장인인 회장은 까무러쳤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동생 옆에 있는 조카를 보더니만 회장이 씩씩거리면서 대표의 뺨을 때려버린 거죠. 이 미친놈이 학력 좀 뻥튀기 시키라고 어학연수를 보내줬더니만 이런 짓을 하고 내 딸이랑 결혼을 해? 이건 사기 결혼이야. 대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그 누구도 대표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결국 그날부터 바로 대표는 해임이 되었고요. 그 자리에는 임시로 대표 장인이 앉았다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따로 불러다가 진실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다른 건 몰라도 자기 딸을 기만한 무책임한 놈인 걸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우리 남편에게 고맙다 했대요. 대표랑 대표 와이프는 이혼 소송 시작했고 대표놈에게 위자료도 어마어마하게 물어주게 만들겠다면서 이를 빠득빠득 깔더니만 우리 남편에게 제안을 했다네요. 직원이 얼마 안 되는 회사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전부 학연지연 혈연으로 묶인 인간들이지 않겠나. 그 전 대표가 지 입맛대로 그렇게 해놨더라고. 지 자리를 굳건하게 굳혀볼 생각이었겠지만 그게 독이 되었지. 그 인간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나. 그래서 말인데 새 대표 자리에 앉아볼 생각은 없는 게요. 물론 회사 전체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처럼 그 자리를 계약직으로 앉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지. 회사 전체 물갈이도 하고 능력대로 한번 지휘해볼 생각은 없냐 이 말이야. 월급은 섭섭치 않게 주겠네. 자네도 과장 자리에서 썩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다 이 말이지. 남편은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하지만 피곤해서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마음이 갈팡질팡하더래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눈치챈 건지 계속 사탕을 준 거죠. 회사 일이 너무 과하기도 하고 제가 몸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고민이 좀 되네요. 자네가 다 일을 떠안을 필요도 없다니까. 그동안 자네가 회사 일의 반 이상은 혼자 해낸 것부터가 잘못된 거지.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일을 해. 자기 사람으로 채워놓고 말이야. 내 한번 믿어보겠네.
결국 남편은 1년마다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대표직에 앉게 되었고 양중호 아니 양동우라는 사람은 이혼당하고 억대로 위자료 물어주고 회사도 당연히 잘렸다 하더라고요. 뭐 들리는 소문에는 매일같이 처가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빈다는데 절대로 받아줄 일 없다고 했다던데요. 우리 남편은 대표 자리에 취임을 하게 되었죠. 근데 너 아이 아빠인데 괜찮아? 혹시 다시 그 사람이랑 만나고 싶은 건 아니지? 아유, 언니, 내가 미쳤어? 그런 찌질한 인간이랑은 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 없어. 그냥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나도 엿 한번 먹이고 싶었던 것뿐이야. 나 그 인간이 나 떠난 이후로 그리운 적 없었어. 아이한테 그런 아빠도 필요 없고. 그 인간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어서 나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나 역시 모른 척 할 거야. 안 흔들린다고. 그런 개보다도 못한 자식에겐. 우리 가족 모두 동생이 아팠을 그 시간을 같이 위로해주며 앞으로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기로 했어요. 그런 지저분한 놈은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말이죠. 저도 남편도 제 동생과 조카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낼 생각입니다.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이번 일로 아주 큰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저의 비루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